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거칠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낡은 동맹은 종이 호랑이처럼 찢어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실리와 힘의 논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판결문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서 전 세계가 마주한 거대한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변화의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진짜 위기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장악하고 중국이 이란이라는 카드를 가차없이 벌이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하나의 정교한 설계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지킬 기회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오직 생존을 향한 탐욕과 치밀한 계산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추악하면서도 정교한 진실의 민낯을 하나씩 들춰내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보일 것입니다. 과거의 동맹이 왜 더 이상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의 실용주의가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의 목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우리 사회를 뒤흔든 서울의 사법적 단죄에서 시작됩니다. 법치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국제정치의 냉혹한 원리가 어떻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오늘 선고는 단순한 법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신뢰는 파괴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그 혼란스러웠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그리고 체포방해 혐의들이 결국 5년이라는 실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 지점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입니다. 지도자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동시에 반격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고의적으로 생략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서류를 조작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30대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며 공정함과 상식을 믿어왔던 이들에게 국가 수반이 보여준 법 경시 태도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억압하는 계엄군의 총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는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 본능의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화려한 수사나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와 실질적인 안전,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안정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시스템을 벗어난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거대한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낡은 권력의 유산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은 더 강력한 실용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부의 붕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사법적 단죄는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장악했다고 믿는 순간 그 시스템이 당신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역 5년이라는 결과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내부가 흔들리는 사이 외부에서는 더 잔인하고 치밀한 약탈적 실용주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 냄새가 워싱턴으로 향하기 시작한 지금, 중국의 다음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혼란보다 더 거대한 판돈이 걸린 트럼프의 다음 도박은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이 이제는 워싱턴의 통제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의 개혁 선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생명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고도의 심리전과 경제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때 반미의 선봉장이라 자처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기업들의 자본을 구걸하며 석유법을 통째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제안한 개혁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특히 미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유전을 운영하고 인프라가 없는 신규 광구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의 자산 권력을 워싱턴에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두로 정권의 몰락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무기한 통제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5억 달러 규모의 석유 판매가 성사된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날카로운 지점은 바로 기술적 보안 관계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은 가볍고 달콤한 경질류인 반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끈적하고 황함량이 높은 중질류입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미국의 대형 정유 공장들은 이 두 종류의 기름을 섞어서 처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중진류가 확보된다는 것은 미국 정유 산업의 수익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중국이 누려왔던 에너지 수입의 우위가 완전히 사라짐을 뜻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한 수에 그 모든 투자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워싱턴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은 베이징으로서는 가장 든든했던 남미의 교두보를 잃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노린 가성비 최고의 전쟁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적의 동맹을 가로채고 그들의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냉혹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생존과 이익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살기 위해 중국을 배신했고, 미국은 중국을 옥죄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신의 게임에서 낙오된 자들의 운명은 더욱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변심은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에게도 치명적인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혈맹이라 믿었던 중국이 과연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베이징이 어떻게 이란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지 그 잔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닙니다. 차가운 계산기 위에 놓인 소모품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선언한 25%의 관세 폭탄 앞에서 베이징은 망설임 없이 테헤란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이란은 지금 내부적인 시위와 극심한 경제 붕괴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생명줄처럼 믿었던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비난하며 이란의 편을 드는 척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의 전체 무역 규모인 6조 달러 중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어 25%의 추가 관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면 중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이란이라는 작은 연못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포기할 생각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2021년 야심차게 체결했던 4천억 달러 규모의 25년 장기 협력 계약은 서류 뭉치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유 수출의 90%를 받아내며 생색을 냈던 중국은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두려워 자국의 주요 은행들과 대기업들의 이러한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중국 내부의 여론입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 내 SNS에서는 이란이 중국을 방패 삼아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란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느냐는 이기적인 목소리는 중국 공산당이 이란을 대하는 실제 온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의나 의리라는 단어는 베이징의 외교 사전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진 국가들의 최후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외면과 치밀하게 계산된 배신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후퇴가 아니라 중국식 관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필요할 때는 혈맹을 외치며 손을 잡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동맹은 차라리 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값에 이란의 생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맹의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정보의 차단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경제적 이익조차 이제는 미국의 정밀한 기술 봉쇄망에 걸려 숨통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위문의 컨테이너 2개가 왜 미국 연수사국에 의해 압수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술의 암투입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컨테이너 2개가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 수사당국에 전격적으로 압수된 사건은 단순한 물자 접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상자들 안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상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첨단 비행 시뮬레이터와 미국 해군의 핵심 자산인 P-8 포세이돈의 전술 데이터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험비행 아카데미인 TFASA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표면적으로는 민간 비행 교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구권의 퇴역 조종사들을 고용해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서방의 공중전술과 기밀을 전수하는 통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장비는 단순한 조종 훈련용이 아니라 미국의 대잠수함 작전과 조기경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밀한 모의장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워싱턴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기밀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제3국을 경유한 회색지대 작전을 통해 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갈구했던 PA 포세이돈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기종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기체의 비행 특성과 탐지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잠수함 추적망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으로 미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치명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의 정보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미래 전쟁의 주도권을 통째로 훔치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싱가포르라는 중간 기착지에서 이 컨테이너를 가로챈 것은 중국의 이른바 뱀의 머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은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더 이상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약한 고리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에 뻗어있는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물망은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고 단호합니다. 기술의 자급자족을 외치던 중국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서방의 낡은 소프트웨어조차 훔치려 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부의 기술 혁신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미국의 봉쇄 정책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라는 야심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오히려 스스로를 기술적 고립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밀착이 들통나면서 이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중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시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훔쳐서라도 강해지려 했던 중국의 시도는 이제 미국의 정밀 타격에 가까운 차단작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을 향한 포위망은 이제 기술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새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구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상징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키나와의 파도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전쟁의 먹구름, 그리고 일본이 다시 칼을 뽑아든 이유에 대해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일본의 칼날이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쿄는 더 이상 평화의 가면 뒤에 숨지 않습니다. 구조엔에 달하는 역대급 국방 예산은 단순히 자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극한의 충돌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이었습니다. 두 수장이 함께 군사체력 훈련을 소화하며 근육을 맞댄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일 동맹이 이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언제든 전쟁터로 뛰어들 준비가 된 혈맹임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입니다. 두 나라는 공대공 미사일과 방공 미사일의 공동 생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남서부 지역의 군사적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고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동시에 감시하는 거대한 불치망모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타키치 총리가 언급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계획 가능성은 베이징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일본에 대한 히토리 등 전략광물의 수출 제한을 가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최첨단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합동훈련 강도를 높이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찰관이 되어 자국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제1열도선은 중국의 앞마당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죄는 강력한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 현지에 배치하기 시작한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은 중국 공군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거부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무장은 더욱 정교해지고 미일 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으로는 거대한 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쟁의 이면에는 항상 자본의 논리와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대만 군대를 위해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3억 달러라는 자금이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페이에 건네는 이 자금의 숨겨진 미력과 그들이 설계한 경제적 덫은 무엇일까요? 3억 달러라는 숫자는 거대한 전쟁의 판도에서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이면에 숨겨진 워싱턴의 단호한 결의는 베이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대만에 무기를 사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중국이 섣불리 대만 해협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정교한 외교적 방어선이자 경제적 덫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482페이지에 달하는 국무부 예산문서 속에 아주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며 지난달 승인된 11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무기 판매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기 인도 절차의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그동안 대만은 돈을 지불하고도 미국의 무기 생산 일정에 밀려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하는 만성적인 지연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방부와 국무부에 대만으로의 무기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강제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대만을 단순히 무기를 파는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어체계 속에 완전히 편입된 핵심 기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에 제정된 법안에 따라 대만은 매년 최대 20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3억 달러는 그 거대한 흐름에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금액이며 앞으로 다가올 2027년까지의 연쇄적인 지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돈은 곧 의지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국고를 열어 대만 군대의 현대화를 동남는다는 것은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결코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두고 내정 간섭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군사적 압박이 미국의 더 강한 반격을 불러왔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실용적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상대방이 전쟁을 결심할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천문학적으로 높여놓는 방식입니다. 대만이 미국의 첨단 무기로 무장할수록, 그리고 그 자금이 미국의 예산에서 직접 흘러나올수록 중국의 무력 통일 야욕은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달러와 법안으로 중국의 선발을 묶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이 누려왔던 무질서한 권력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되고 한국의 윤석열이 사법적 심판을 받는 과정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을 거스르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았던 자들이 마주한 이 참혹한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청산의 칼날이 다음으로 향할 곳이 어디인지 그 마지막 진실을 공개합니다. 마두로의 체포와 윤석열의 실형 선고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독재 정권의 심장을 겨냥한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은 전 세계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미국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동맹이라 믿었던 국가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충성스러운 호위대도 미국의 정밀한 체포작전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이른바 포획과 접수라는 새로운 모델은 과거의 외교적 관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천연자원과 국가자산을 실용주의라는 이름 아래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독재 정권의 생존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중국에서 미국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한 약탈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 역시 이 거대한 청산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시스템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은 결국 그 시스템에 의해 섬멸한다는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30대 이상의 성숙한 시청자라면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낡은 질서는 이미 죽었으며 이제는 힘과 실리만이 지배하는 맹혹한 정글의 법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재자들의 공포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본도, 이란의 석유도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미국의 설계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권력은 가장 먼저 폐기 처분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잔인한 민낯입니다. 세상의 모든 견고한 성벽은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균열은 멈출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파편화된 사건들을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상냥한 모습이 아닙니다.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실익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이 네모칸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상적인 동맹이나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서울의 사법적 단죄와 베네수엘라의 항복, 그리고 중국의 비겁한 후퇴는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새로운 질서는 더 이상 말뿐인 외교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인 본줄과 기술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불행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닥칠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화려한 외교관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용히 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새롭게 체결되는 석유법의 조항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의 등을 먼저 찌르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자산과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혼돈이 재앙이겠지만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부와 권력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실력뿐입니다. 동맨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2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해안을 넓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진실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방송의 내용은 공개된 정보와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투자와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돛을 정비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숙한 곳의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